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너는 무슨 그런 결정을 하냐? 너는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게 체중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는 꼭 시기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거식증의 어떤 그 진짜 원인에 관련된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식증 상담을 제가 이제 많은 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상담을 받지 않는 또 거식증의 어떤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거를 계속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식증의 그 가장 큰 힘든 부분은 저체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내가 이제 내 키에서 그 유지해야 될 정상적인 범주의 체중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이제 절식 상태로 뭔가 저체중을 유지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몸에서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폭식과 구토를 이제 하는 그 제거형의 거식증으로 이제 가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그냥 놔두면, 시간이 두면 그 거식증이 그냥 저절로 낫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폭식과 구토가 동반한 어떤 제거형의 거식증으로 정말 이렇게 고질적인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 정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정말 힘든 질환이기도 한데요. 제일 이제 이게 거식증이 심각한 거는 사실 이게 생명과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체중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적게 먹어야 되고, 폭식과 구토를 뭐 할 때는 구토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정맥, 그 다음에 뭐 또 전해질 불균형,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몸에 어쨌든 영향을 너무 직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이제 당사자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어떤 건강의 위험 신호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체중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거식증의 어떤 가장 큰 어려움이고, 치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듣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체중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는 내가 그 남들에 비해서 괜찮은 게 체중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거식증에 걸린 분들은 보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모범생이고, 또 이제 그 강박이 또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되게 꼼꼼하고 일처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남들보다 아무튼 성과를 잘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실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밀리지 않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 자신은 굉장히 그런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인식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체중이 없어지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어쨌든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실 테지만,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체중을 내가 포기하고 나면은 나는 정말 그 옷을 남들 앞에서 발가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병적인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체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 저체중과 수치심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마른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 증상을 유지해야 하는 게 좀 오래돼서 이 증상이 없이 생활한다라는 어떤 건강한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깊이 들어있는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이 저체중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병적인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탐색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까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탐색하고 알아보고 또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감정은 사실 사람에게 되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남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경계 없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필요한 감정이지만 이 건강한 어떤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 병적인 어떤 수치심으로 만약에 발전이 된다면 그거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되게 걸림돌이 되게 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적인 그 수치심이 발달하게 된 경로를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친구랑 내가 뭐 이렇게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반응이 이렇게 친구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싸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다고 이제 말하는 아이에게 뭐 네가 가서 뭐 행동을 좀 뭐 선생님 눈에 들지 못하게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감정을 매번 이제 부정하고 이제 그거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주지 않는 반응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사소한 결정도 굉장히 이제 타박을 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아이에게 이제 그런 막 너는 무슨 그런 결정을 하냐? 너는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타박을 하고 무안을 줬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가족 안에서 이제 그 내 주장이나 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남한테 비율을 맞추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내가 해주려고 하고 점점 그러면서 뭐 내 얘기는 잘 안 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뭐 어머님이 완벽주의가 되게 심해서 굉장히 이제 통제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아이한테 이제 조그만한 어떤 그런 자율권이나 어떤 허용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 틀에 맞춰서 아이를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고 아이가 어머니의 어떤 기준이나 그 규칙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혼이 났던 경우나 이제 그랬을 경우가 되게 크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돼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계속 이제 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발달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보통은 그게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성이 이제 발달을 해서 그게 건강하게 이제 잘 조성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어떤 독립된 어떤 셀프로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감정 표현도 대인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병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도 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만약에 특히 이제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투심 아니면은 뭐 외로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감정들은 사람들한테 오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많을 수가 있고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싫어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몸 역시도 그 정상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 저체중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1인분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1인분이라고 이렇게 그걸 표현하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1인분 같은데 나는 반인분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비유를 쓰신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거식증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남들과 정말 그냥 보통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체중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이 병적인 수치심이 굉장히 이제 그 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식증 자녀를 두거나 거식증이 있는 가족분들은 무조건 먹어라, 뭐 왜 안 먹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자녀가 또는 내 어떤 친구가 또 내 배우자가 왜 이런 병적인 수치심을 갖게 됐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되게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증상을 앓고 있는 그 당사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생긴 어떤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심에 대한 부분을 상담사와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수치심을 정말 꼭 치유한다면은 이 증상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